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이야기 두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가슴 뭉클한 휴먼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저는 여러분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깊은 사랑을 잊고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겨울바다보다 더 시린 배신으로 시작해 예상을 뛰어넘는 인과응보와 가슴 뜨거운 감동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차비나 받고 가세요. 갈 곳 없는 노모를 쫓아낸 아들 부부의 최후입니다. 과연 돈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 소중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100억 원의 반전. 지금부터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1장 부산항의 파도와 비극적인 선택. 부산항의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은 낡은 판잣집의 틈새를 사정없이 파고들어 살을 에웠다. 시장 한 구석에서 평생 국밥을 팔아온 박씨 아주머니의 손은 늘 부르터 있었다. 10년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솥에 불을 지폈다. 큰딸 수희는 올해 18살로 전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다. 수희의 손에는 오늘 오후에 받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수희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굽은 등은 마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물물교환의 증거 같았다. 동생 민호와 진우는 방 안에서 배고프다며 투정을 부리다 지쳐 잠들어 있었다. 시장통 국밥집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아이들 학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현실이었다. 어머니는 수희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수희야,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어떻게든 등록금은 마련해보마. 걱정 마라.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수희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박혔다. 자신이 서울로 떠나버리면 이 좁은 국밥집에서 어머니는 홀로 쓰러질 것이 분명했다. 수희는 결심한 듯 합격 통지서를 가슴속에 깊이 숨기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밤 수희는 잠든 가족들 몰래 아궁이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합격 통지서는 한 소녀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수희는 그 열쇠로 자신의 미래가 아닌 동생들의 앞날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아궁이 속으로 수희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던져 넣었다.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불길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검게 말려 올라가며 타올랐다. 자신의 꿈과 청춘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수희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궁이 바닥의 마른 흙 위로 떨어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대학생이라는 이름이 아닌 공장 노동자라는 고된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희는 어머니 앞에 서서 담담한 목표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엄마, 저 대학 합격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시험을 망쳤나 봐요. 박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수희의 손을 잡았지만 수희는 눈을 피했다. 괜찮아요, 엄마. 공부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서울 공장에 취직할게요. 거기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숙소도 제공해준대요. 민호랑 진우 공부시켜야죠. 어머니는 딸의 희망이 꺾인 것이 자신의 죄인 양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 하지만 수희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꿈을 버리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다.
며칠 뒤 수희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구로공단의 거대한 기계 소리는 수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19살 소녀가 감당하기에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수희는 매일 아침 6시면 좁은 기숙사 방을 나와 공장 라인 앞에 섰다. 그녀의 임무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옷감들의 실밥을 제거하고 포장하는 것이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진물이 나도 그녀는 쉬지 않았다. 한 달 동안 꼬박 일해서 받은 첫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수희는 울었다. 자신의 배고픔을 달랠 빵 한 조각 사 먹지 않고 그녀는 돈을 고향으로 보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민호 학원 보내시고 진우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고향 부산에서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는 수희가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다. 민호가 반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에 수희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진우가 누나 보고 싶다고 울었다는 말에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수희는 절대로 자신이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서울 생활은 즐겁고 공장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다며 밝은 목소리로 거짓말했다. 동생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 그 꿈을 위해서라면 수희는 자신의 청춘이 공장의 먼지 속에 사라져도 괜찮았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수희의 손은 거친 굳은 살로 뒤덮인 여공의 손이 되었다. 고등학생이었던 민호는 수희의 뒷바라지 덕분에 서울의 명문 공대에 합격했다. 민호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수희는 공장 화장실에 들어가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타버린 아궁이 속에서 포기했던 꿈이 동생을 통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민호야, 누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 수희는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근무와 특근을 자원하며 몸을 혹사했다. 그녀의 얼굴은 갈수록 야위어 같지만 동생들을 향한 희생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구로공단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했고 기계가 내뿜는 열기는 숨을 막히게 했다. 수희는 어느덧 공장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며 베테랑 미싱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청춘은 서서히 발해갔지만 동생들의 미래는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며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막내 진우 역시 누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명문대 경영학과를 무사히 마쳤다. 수희는 두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쳤다. 그녀의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고시원이었고 식사는 늘 컵라면으로 때웠다. 하지만 동생들이 명절마다 보내오는 성적표와 합격 소식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수희는 동생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자신의 공장 작업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자고 할 때면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빌려 입었다.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늘 테이블 밑으로 숨기거나 장갑으로 가렸다.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한 뒤 점차 누나와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누나, 나 이제 바빠서 자주 못 봐.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도 치러 가야 해. 민호의 말투에서는 예전의 고마움 대신 묘한 거리감과 어색함이 묻어났다. 진우 또한 누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비싼 옷과 가방을 요구하곤 했다. 수희는 동생들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사회생활이 힘들어서라고 믿었다. 박씨 아주머니는 부산에서 홀로 국밥집을 지키며 딸의 소식을 기다렸다. 수희가 보내주는 돈으로 국밥집을 조금씩 고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딸이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머니인 그녀가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다. 수희야, 이제 내 인생도 챙겨야지. 동생들은 이제 다 컸으니 내 길을 가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수희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 수희에게는 마음속에 품어온 한 남자가 있었지만 감히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 수리를 하던 상철은 수희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반해 있었다. 상철은 수희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싶어 했지만 수희는 늘 그를 밀어냈다.
상철은 수희의 거친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던 남자였다. 수희 씨,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 제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요. 상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희는 평생 처음으로 이기적인 행복을 꿈꾸게 되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수희는 들뜬 마음으로 민호와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수석 연구원이 된 민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누나, 지금 바빠.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면서? 회사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왜 그래? 막내 진우 역시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다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생들을 위해 청춘을 바친 대가는 고작 차가운 거절과 외면뿐이었다. 결혼식 당일, 수희의 곁을 지킨 것은 늙은 어머니와 상철, 그리고 공장 동료들이었다. 민호와 진우는 축하 화환 하나 보내지 않았고 성의 없는 메시지만 남겼다. 수희는 웨딩드레스 대신 빌려 입은 한복 소매로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냈다. 상철은 그런 수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울지 마요. 수희 씨, 이제는 내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어머니 박 씨는 딸의 결혼식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잘난 아들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고 고생만 한 딸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다. 결혼 후에도 수희는 상철과 함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상철은 낮에는 정비소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수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두 사람 사이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작은 방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하지만 부산의 국밥집 거리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어머니 박 씨는 40년 넘게 지켜온 일터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 갈 곳 없는 노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서울에 있는 아들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라면 분명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 믿었다. 보따리 가득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싸들고 어머니는 KTX에 몸을 실었다. 서울역에 내린 박씨 아주머니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보며 넋을 잃었다. 부산시장 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빌딩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어머니는 큰아들 민호가 사는 강남의 아파트 주소가 정민종이를 꼭 쥐었다. 무거운 보따리 안에는 아들들이 좋아하는 묵은지와 멸치볶음이 가득했다.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도착한 민호의 아파트는 으리으리했다. 경비실을 거쳐 어렵게 들어간 민호의 집문 앞에서 어머니는 심호흡을 했다. 배를 누르자 세련된 차림의 며느리가 나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오늘 외식 가는데. 안에서 나온 민호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를 거실로 들여보내지도 않은 채 민호는 현관에서 가로막아 섰다. 엄마, 지금 우리 집 분위기 안 좋아. 장인어른이랑 선약도 있단 말이야. 어머니는 아들의 낯선 말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민호야, 국밥집이 헐리게 돼서 갈 곳이 없구나. 며칠만 좀 지내면 안 되겠니? 민호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줄 테니까 오늘은 근처 찜질방 가서 자, 내일 내가 전화할게. 어머니는 아들이 쥐어준 돈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도로 밀려나고 말았다.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서 닫힌 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 넘게 불 앞에서 아들들 대학 보냈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무거운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는 여의도 금융가에서 야근 중이라며 어머니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다. 엄마, 나 지금 수십억 원짜리 딜 하고 있어. 형한테 갔잖아. 거기 있어. 민호 형이 안 된대서.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대답했다. 나도 오늘 집 못 들어가.
친구네 집 가든지 알아서 해. 나 바빠. 끊어. 전화기 너머의 뚜뚜 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어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밤은 깊어갔고 강남의 거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박씨 아주머니는 터질 듯한 보따리를 안고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려한 전광판 속의 세상은 따뜻해 보였지만 어머니가 설 곳은 없었다. 아들이 준 5만 원권 지폐는 눈에 젖어 힘없이 구겨져 손바닥에 붙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참함이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딸 수희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수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머니는 차마 아들들이 자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수희는 단번에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소리를 높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민호 오빠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말해줘. 수희와 상철은 낡은 트럭을 몰고 1시간을 달려 공원 벤치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눈을 맞으며 덜덜 떨고 있는 노모를 발견한 순간 수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나쁜 놈들이 정말 엄마를 이렇게 둔 거야? 상철은 말없이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어머니의 어깨에 단단히 덮어주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집은 좁아도 따뜻합니다. 상철은 어머니의 무거운 보따리를 가볍게 짊어지고 트럭 조수석에 어머니를 모셨다. 수희의 반지하 방은 천장이 낮고 낡았지만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다. 상철은 직접 뜨거운 물을 받아 어머니의 얼어붙은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어머니, 민호나 진우 원망하지 마세요. 그놈들이 못난 거지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수희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가 가져온 묵은지로 저녁상을 차려냈다. 어머니는 사위가 닦아주는 발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다. 대학을 보내고 대기업에 보낸 아들들은 어머니를 냄새나는 짐짝 취급했지만 공장 다닌다며 무시했던 딸과 사위는 어머니를 신처럼 소중히 모시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수희의 낡은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다. 수희의 반지하 방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 박씨 아주머니는 마음이 복잡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찜질방 신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위 상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모님을 위해 따뜻한 북어국을 끓여냈다. 어머니, 기운 내세요. 저희가 비록 가난해도 어머니 밥 굶기지는 않습니다. 상철의 진심 어린 위로에 어머니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삼켰다. 그때 아주머니의 낡은 휴대폰으로 부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자신을 대형 건설사의 법무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박금자 씨 맞으십니까? 아주머니 명의의 해운대 땅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뒤를 의심했다. 해운대 땅이라니, 그것은 남편이 남긴 작은 황무지였다. 돌아가신 남편이 훗날 아이들을 위해 남겨둔다며 평생 팔지 말라던 쓸모없는 땅이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설명했다. 아주머니의 땅이 개발지구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액과 이주 보상금을 합쳐 총 100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평생 국밥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액수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수희와 상철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넋이 나갔다. 변호사는 서류 정리를 위해 조만간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큰아들에게 외면당하고 작은아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이
이제 어머니의 손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희와 상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소식, 민호랑 진우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그놈들에게는 비밀로 할 거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서늘하고도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머니는 이제 똑똑히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수희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상철 역시 장모님의 뜻을 받들어 외부에는 일절함구하기로 약속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를 보며 어머니는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는 가장 먼저 수희와 상철을 위해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하지만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주를 수희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나머지 자금으로는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제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닌 거대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민호와 진우는 어머니가 수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여전히 가난하고 짐스러운 존재라고만 굳게 믿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한테 남은 땅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보태달라고 할까? 민호가 혼잣말했다. 진우 또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급전이 필요해지자 형에게 연락했다. 형, 엄마 부산 땅 있잖아. 그거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알아봤어? 두 형제는 오직 어머니의 남은 재산에만 관심을 두며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어머니가 이미 100억 원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어머니는 비싼 옷을 사입는 대신 평소처럼 낡은 한복을 입고 길을 나섰다. 수희와 상철에게는 고급 세단을 사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지하철을 탔다. 어머니는 민호의 아파트 근처를 서성거리며 아들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폈다. 마침 퇴근하던 민호와 마주쳤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다. 엄마, 왜 또 왔어? 내가 돈 줬잖아. 자꾸 이러면 나 회사에서 곤란해. 민호의 차가운 말에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비싼 선물을 뒤로 감추었다. 그래, 미안하구나.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왔다. 어머니는 쓸쓸히 돌아섰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두 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의 금융가 여의도에서 일하는 진우는 업계 정보망을 통해 소문을 들었다. 부산 해운대 리조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땅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형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숨가쁘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형, 대박이야. 부산 땅 보상금이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까지 나왔대. 민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얼굴색이 변했다. 100억? 설마 그 보잘것없는 황무지가 그렇게 큰 돈이 되었다는 거야? 두 형제는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내쫓았던 기억은 까맣게 잊은 채 흥분했다. 민호와 진우는 서둘러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수희의 반지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평소라면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을 좁고 냄새나는 골목을 누볐다. 수희의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다. 엄마, 우리 왔어. 민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수희가 나타나자 진우는 대뜸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바빠서 제대로 못 모신 게 한이에요. 수희는 두 동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움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 엄마를 짐작 취급하던 인간들이 돈 소식에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두 아들을 방 안으로 들여 앉혔다. 민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은근슬쩍 부산 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해운대 땅 보상금 나왔다면서요? 그거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진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는 큰돈 관리할 줄 모르시잖아요. 위험해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자식들이 맡아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법이에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아들을 번갈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놈들의 눈 속에는 어머니가 아닌 오직 돈다발만이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낮게 읊조렸다. 돈.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당했다. 어머니의 입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민호의 다정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라고요? 그 큰 돈을 다 날렸다고요? 엄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우 역시 무릎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저지르면 어떡해요? 내 주식 손실 어떡해? 두 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이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날아간 돈에만 절규했다. 방금까지 어머니를 껴안으며 효도를 맹세하던 하이에나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수희는 참다 못해 동생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소리쳤다. 너희들 정말 사람이니? 엄마가 사기당해서 마음 아픈 건 안중에도 없어? 돈 때문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민호는 수희를 밀치며 차갑게 뱉었다. 너는 가난하게 살아서 돈의 가치를 몰라. 엄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100억 원을 날린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냐. 진우도 거들었다. 형, 가자. 여긴 더 있어 봤자 냄새만 나고 얻을 것도 없어. 두 형제는 침을 뱉듯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어머니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희와 사위 상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제 됐다. 저놈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고 오직 욕심뿐이라는 걸 알았다. 수희야, 상철아.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 건물로 이사를 가도록 하자. 어머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명령했다. 다음 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떴다. 수희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수조원대 자산가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두 아들이 가질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아들들에게 돈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민호와 진우가 엄마를 버리고 떠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두 형제의 삶은 그들이 믿었던 돈과 함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여의도에서 무리하게 끌어다 쓴 투자금이 동나며 파산 위기에 몰렸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몸담았던 금융회사는 거대 자본의 인수 합병될 처지가 되었다. 민호 역시 대기업 내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강남의 아파트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두 형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그 투자자는 최근 강남의 랜드마크 빌딩들을 잇따라 매입한 JS 재단이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JS 재단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다. 상대 측에서는 의외로 흔쾌히 만남을 수락하며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그들을 불렀다. 민호와 진우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대표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주신다면? 진우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꺼내던 순간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여인이 돌아섰다. 그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민호와 진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이 공장 노동자라며 무시했던 누나 수희였다. 수희의 옆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위 상철이 비서처럼 서 있었다. 수희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민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수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남동생을 내려다보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야 눈에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때 안쪽 방 문이 열리고 명품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어머니 박씨가 걸어 나왔다. 어머니의 목등에는 예전에 보지 못한 진주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버리는 놈들아. 너희가 찾는 투자자가 바로 이 앤이다. 민호와 진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기당해서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은 모두 너희의 본심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이미 수희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옮겨져 있었단다. 너희가 무시했던 수희와 상철이는 나를 찜질방이 아닌 궁전으로 모셨다. 민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파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진우도 옆에서 다급하게 발을 붙잡으려 했지만 상철이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너희들이 갚아야 할 빚을 인수한 곳도 바로 우리 JS 재단이다. 상철의 말에 진우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살기 위해 매달렸던 구원줄이 사실은 자신들이 버린 가족의 손이었다니. 어머니는 두 아들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선언했다. 이 빌딩에서 당장 나가거라.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남지 않았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의 힘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민호와 진우는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고 통곡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오직 어둠만이 남았다. 수희는 떠나가는 동생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어머니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안경을 벗어 닦았다.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하고 신으로 만들기도 하니.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사지 못한 것이 바로 너희 부부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수희와 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이제 복수는 시작되었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 어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세 남매의 옛날 사진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한 시대의 비극이 끝나고 정의로운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7장 반지하의 추억과 진정한 부의 의미 일부. 수희와 상철은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부를 얻었음에도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면서도 주말이면 예전의 반지하 동네를 찾았다. 어머니 박씨의 뜻에 따라 그곳에 금자 할머니의 따뜻한 식당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들과 가난한 고시생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했다. 수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다시 앞치마를 둘렀고 상철은 직접 배달을 나갔다. 어머니는 국밥 솥앞에서 다시 국자를 잡으며 평생 중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수희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란다. 사람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데우는 데 쓰는 거지. 반지하 방의 눅눅한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나눈 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반면 민호와 진우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호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에게 이혼당한 뒤 지하 단칸방을 전전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부렸던 부하 직원들이 운영하는 작은 하청 공장에 취직했다. 매일 아침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으며 민호는 누나 수희의 옛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 누나가 공장에서 흘렸을 눈물이 이제야 자신의 땀이 되었다. 진우 역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의도의 화려한 빌딩 숲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동료들에게 멸시받으며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투이 김치를 떠올렸다. 자신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어머니의 진심이 이제는 자신의 처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진우는 여의도 대형 빌딩 앞을 청소하다 우연히 JS 재단의 차를 보았다. 차 문이 열리고 우아한 모습의 수희와 어머니가 내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진우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대걸레를 움켜쥐고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고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자신이 버렸던 가난한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러운 장갑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어머니의 낡은 국밥집 평상이 아른거렸다. 민호는 공장 라인에서 일하며 매일 밤 누나 수희에게 쓴 편지를 찢어버리곤 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자신의 지난 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의 낡은 단칸방으로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상철이 봉투 하나와 따뜻한 국밥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다. 형님, 어머니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밥은 굶지 말라고 하시네요. 상철이 내민 봉투 안에는 적은 액수의 돈과 함께 재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서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다시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려 하셨다. 민호는 국밥을 한 숟갈 뜨기도 전에 오열하며 상철의 바지춤을 붙잡고 빌었다. 진우 역시 청소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희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 진우야, 내가 청소하는 그 빌딩 지하에 작은 창고 겸 사무실을 하나 비워뒀다. 거기서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복귀하며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수희는 동생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퍼주지도 않았다. 두 형제는 이제야 깨달았다. 누나가 공장에서 보낸 10년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성전이었음을, 그리고 자신들은 배신자였음을. 그들은 어머니가 마련해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다. 강남의 아파트보다 반지하의 온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어머니 박 씨는 식당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희야, 저놈들이 이제야 사람 냄새가 좀 나는구나. 갈 길이 멀지만 말이다. 수희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차례라고 답했다. 상철은 밖에서 아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며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만끽했다. 100억 원의 돈은 그들에게 화려한 겉껍데기가 아닌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었다. 진정한 부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긴 여정 끝에 깨달았다. 어머니의 국밥솥은 오늘도 쉼없이 끓어오르며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서울의 거리에도 다시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민호와 진우는 어머니가 지정해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죄를 씻었다. 민호는 하청 공장에서 가장 험한 일을 도맡아 하며 동료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고, 진우는 새벽 청소 일을 마친 뒤 좁은 사무실에서 재무회계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두 형제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정장이나 고급 외제차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하루의 노동 끝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갔다. 어머니 박 씨는 멀리서 아들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드디어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수희와 상철을 불러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과 설계도를 꺼내 보였다. 이 100억 원은 사실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나 다름없단다. 설계도에는 부산 해운대 땅에 지어질 바다를 품은 문화도서관이 그려져 있었다.
남편은 생전에 가난한 어부의 자식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을 꿈꿨다. 수희는 아버지의 꿈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다. 어머니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를 민호와 진우에게 맡겨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두 형제는 경영자가 아닌 일용직 작업반장으로 시작해야 했다. 민호야, 진우야. 이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에 너희의 참회를 담아 쌓아 올려라. 어머니의 엄중한 명령에 두 형제는 기꺼이 짐을 싸서 고향 부산으로 향했다. 해운대 공사 현장은 강남의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험했다. 민호는 안전모를 쓰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자재를 나르고 설계를 검토했다. 진우는 공사비 지출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관리하며 비리를 막았다. 그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세우기 위해 일했다. 수희는 수시로 부산을 내려가 동생들의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곤 했다. 누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희는 말없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부산의 푸른 바다 위로 조금씩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민호와 진우의 얼굴은 구리빛으로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다. 과거에는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노동의 흔적이 이제는 그들의 훈장이 되었다. 민호는 현장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진심으로 소통했다. 진우는 리조트 개발업자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매수 시도를 단호하게 뿌리쳤다. 100억 원이라는 자금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데 투명하게 사용되었다. 두 형제는 자신들이 누렸던 부유함보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보람이 더 큼을 깨달았다. 어머니 박 씨는 부산 현장을 방문해 아들들이 직접 벽돌을 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탐욕에 찌든 괴물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골조가 올라가고 마침내 마지막 상냥식이 열리던 날이었다. 수희와 상철, 그리고 어머니는 공사 현장 마당에서 직접 국밥을 끓여 대접했다. 민호와 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장 동료들에게 국밥을 나르며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다. 진우 역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 숙제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비로소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미소 지었다. 여보, 이제야 우리 집안이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요. 가족을 갈라놓았던 100억 원은 이제 마을의 희망을 짓는 거룩한 주춧돌이 되었다. 한편 수희의 이름으로 된 강남의 빌딩들은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상철은 재단 내에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 소외된 청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박씨 아주머니의 결단은 단순히 아들들을 징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치와 정신의 대물림을 위한 위대한 실험이었다. 이제 도서관 완공을 앞두고 부산 바다에는 평화로운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장을 넘길 준비를 마쳤다. 어머니의 결단이 맺은 결실은 해운대의 붉은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도서관 완공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부산 해운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박씨 아주머니의 땅이 포함된 구역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거대 건설 자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2건설이라는 대형 기업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해 초호화 카지노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들은 도서관 사업의 실무자인 민호와 진우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왔다. 제2건설의 상무는 민호에게 현재 보상금의 2배인 200억 원과 강남 복귀를 약속했다. 민호 씨, 이런 구석진 곳에서 벽돌이나 나르기엔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우에게도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며 도서관 설계 변경을 종용했다. 과거의 민호와 진우였다면 단번에 넘어갔을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민호와 진우는 각자의 숙소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다시 강남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낮 동안 땀 흘리며 쌓아올린 도서관의 벽돌들이 아른거렸다. 또한 자신들을 믿어준 누나 수희의 눈빛과 어머니의 따뜻한 국밥이 가슴을 쳤다. 다음 날 아침, 두 형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건설사 관계자들을 공사 현장으로 불렀다. 제2건설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 믿고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결정하셨습니까? 계약서는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강남으로 돌아가시죠. 민호는 관계자가 내민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받아 바람 속으로 날려보냈다. 진우 역시 상무가 건넨 뒷돈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어머니의 국밥 한 그릇보다 가치 없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십시오. 거대 자본의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에 관계자들은 당황하며 물러났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 박씨와 수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가면을 벗어 던진 아들들의 얼굴에는 이제 탐욕이 아닌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는 아들들을 향한 마음속의 마지막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었다. 제2건설 상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이 기회를 발로 차다니. 하지만 민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현장 인부들과 마을 주민들은 두 형제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어머니 박씨는 천천히 걸어 나와 아들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들을 격려했다. 돈으로 지은 집은 바람에 무너져도 마음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남는 법이란다. 그날 저녁, 공사 현장 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고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수희는 동생들이 구운 고기를 어머니의 접시에 먼저 놓아주는 것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과거의 갈등과 배신은 부산 바다의 깊은 수심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듯했다. 그 소문은 곧 서울의 정재계에도 퍼져나갔고 JS 재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돈만 쫓던 민호와 진우의 예전 동료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교훈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사회환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에게는 화려한 경영권 대신 평생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를 약속했다. 민호와 진우는 그 결정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면을 벗은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도서관 완공식 날짜가 확정되었고 그 이름은 박금자효 도서관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자신의 이름을 빼라고 하셨지만 수희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무너진 천륜을 다시 세운 성지였기 때문이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가족의 화합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들려왔다. 어머니와 세 남매, 그리고 상철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을 위로했다. 이제 비극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가장 찬란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뿌리는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땅속 깊이 단단하게 박혔다. 마침내 박금자효 도서관의 완공식이 열리는 날, 해운대 저녁은 분홍빛 벚꽃으로 가득 찼다. 푸른 바다와 흐드러진 벚꽃잎 사이로 우뚝 솟은 도서관 건물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 관계자와 언론인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화려한 귀빈들이 아닌 작업복을 갓벗은 민호와 진우였다. 두 형제는 정중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직접 안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 강남에서 보여주었던 오만함 대신 깊은 겸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수희와 상철은 어머니 박씨를 모시고 도서관 정중앙에 세워진 아버지의 동상 앞에 섰다. 어머니는 남편의 동상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 아이들이 당신의 꿈을 완성했어요. 완공식의 하이라이트는 어머니 박씨의 짧은 기념사였다. 어머니는 단상에 올라 화려한 원고 대신 평생 국밥을 팔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보여주었다. 저는 글도 잘 모르고 돈의 가치도 잘 모르는 무식한 국밥집 할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돈은 독이 되고 사랑으로 나눈 돈은 약이 된다는 것을요. 제 아들들이 잠시 길을 잃었지만 다시 돌아와 이 건물을 지어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유산입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현장은 숙연해졌고 민호와 진우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수희는 그런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졌던 천륜을 다시 세운 성전이 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도서관 뒷마당에 심어진 커다란 벚꽃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어머니의 하얀 머리 뒤로 내려앉았다. 민호와 진우는 어머니의 양옆에 앉아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진심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겹쳐 잡고 수희와 상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너희들이 사람 귀한 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수희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어릴 적 부산항에서 듣던 파도 소리를 떠올렸다. 돈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은 역설적으로 그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며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수희와 상철은 도서관 옆에 작은 국밥집을 열어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호는 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맡았고 진우는 아이들에게 경제가 아닌 정직을 가르쳤다.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보상금은 이제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닌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되었다. 어머니 박씨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솥앞에 서서 정성껏 국물을 우려낸다. 그녀의 국밥 한 그릇에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용서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벚꽃 길을 걷는 5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가 되었다. 가장 귀한 것은 잃어버린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지만 우리는 다시 찾았으니 참으로 복이 많구나.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해운대의 파도 소리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씨 아주머니와 그 가족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외면당했던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위대한 용서와 화해를 보며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질문이 남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와 변치 않는 효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구분 등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수십 년의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달래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